자, 간접관면이 있어요. 간접관면은 과세 시기를 이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납세무자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준비금이 있어요. 준비금. 이 준비금이라는 건 거기 보시는 것처럼 잉여금을 사내 유보하는 방편으로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그러니까 배당을 제한하겠다는 얘기예요. 배당을. 그러니까 회사가 차변에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줄이는 거야. 그리고 대변에 땡땡 준비금을 설정을 하는 거야. 그럼 배당이 제한되겠죠. 이걸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조건으로 신고 조정을 하겠죠. 신고 조정을 해서 송금 산입하는 거예요. 송금 산입. 이해하시겠죠? 혹은 신고 조정 안 하면은 준비금을 설정하고 바로 비용을 처분하면 되겠죠. 비용. 그럼 결국 잉여금을 줄인 거랑 결과가 똑같으니까 그런 걸 준비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송금에 산입하고 일정 기간 내 목적에 맞게 지출할 비용이 있을 때, 그럼 비용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준비금을 없애고 현금 지출하겠죠. 실제 사용했을 때 비용 처리는 안 하겠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비용 있을 때 이를 준비금과 상계하고, 만약에 남은 잔액이 있으면 준비금을 상계 처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비용 처리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미리 송금 잡았으니까 나중에 일시 환입하겠다라는 게 준비금 제도고, 특별상각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하거나 추가로 감가상각을 허용하는 제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르면 이제 신고 조정 등을 통해서 추가로 송금 산입할 수 있는 제도인 거예요. 그러면 이 신고 조정을 통해서 감가상각을 추가로 송금 산입할 수 있다라는 건 기업의 재무 구조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즉 손익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재무 구조를 악화시키지 않는 거죠. 감가상각을 더 하지 않으니까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88페이지 잠깐만 가보시면 작년까지는 요 제도가 있었어요. 88페이지 가보면 설비 투자 자산의 감가상각비 송금 산입 특례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일몰이 됐어요.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보면 22년 이후 취득하는 설비 자산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취득했던 자산이 남아 있는 것뿐이에요. 그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조특법에 이제 일몰된 건 원래 안 적어요, 제가. 근데 얘만 그냥 과거 살아 있는 거라서 그냥 적어 놨어요. 이해하시겠죠? 자, 넘어가시고. 자, 다음 페이지 가보면 충당금 있죠. 충당금. 충당금도 과세 이연 제도죠. 그래서 일시상각 충당금 또는 압축기장 충당금을 설정해서 지금 발생한 손익을 입금 불산입할 수 있는 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따르면 맞지 않는 거지만 이 세법상 과세 이연 제도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세특례 제한법에서는 주식 교환과 관련해서 충당금을 쓸 수가 있어요. 거의 잘 쓰지 않는 제도고요. 조특법에선. 그다음 분할입금이 있습니다. 분할입금. 조특법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분할입금은 처분 손익이 발생한, 주로 부동산에 대한 양도 손익이 발생했는데 그 처분 손익이 발생할 당시에 과세하지 않고 일정 기간 거치를 해요. 거치. 그러니까 X 1년에 처분 이익이 발생했으면 입금 불산입하고, 거치한다는 얘기는 3년 동안 기다렸다가 일정 기간 동안 뭐 3년, 4년에 걸쳐서 나누어서 입금 산입하는 걸 얘기를 해요. 분할입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을 보면 주로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 차익을 일시에 과세하면 세부담이 너무 크니까 분할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해요. 그래서 분할입금은 매각 연도에는 그 처분 손익을 입금에 산입하지 않고 일정 기간 거치한다는 얘기는 입금을 불산입하고 바로 입금하지 않고 그냥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거치하고 3년 또는 5년 동안 분할하여 입금에 산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 별표 2월 과세 과세일. 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2월 carry forward 한다는 건데요. 2월 한다는 건 벽을 넘는다는 얘기예요. 2월. 자, 2월 과세의 가장 큰 특징은 납세 의무자 변경이에요.
납세 의무자가 변경된다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과세 시기가 연장된다는 얘기죠. 과세 시기 연장. 연장 또는 이연. 지금 과세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2월 과세. 지금 과세 안 한다는 얘기. 나중에 과세하겠다. 2월 과세. 근데 이제 개인이 사업용 부동산 같은 걸 법인에 넘기는 거예요. 그럼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생기겠죠. 그렇죠? 근데 사업의 연속성이 있다고 보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럼 그 양도소득세를 세액만 계산해 두고 나중에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 해당 법인이 법인세로 납부합니다. 세목도 바뀌어. 법인이 내기 때문에 세목이 법인세야. 하지만 세목은 법인세로 변경되지만 세금은 미리 계산해 놓은 거야. 마치 소득세법에서 이연퇴직 소득세를 미리 계산해 놓은 것처럼 세액은 다 계산이 돼 있어. 그걸 나중에 납부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자, 가보시면 2월 과세. 2월 과세와 과세 이연은 모두 개인 사업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늦추기 위한 제도는 맞아요. 하지만 둘은 차이가 있습니다. 2월 과세는 납세 의무자가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되는 겁니다. 근데 과세 이연은 양도차익을 대체 취득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조정해 주는 거예요. 취득원가. 자, 그럼 양도소득이 2월 과세 보면 2월 과세란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현물 출자를 통해서 법인에게 양도를 합니다. 그러면 개인 기업의 형태에서 법인 기업 형태로 전환되는 거죠. 그러면 사업의 연속성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사업의 연속성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지금 조직 변경의 일종의 유형이란 말이야. 지금 세금을 굳이 내야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직 변경을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2월 과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추후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세목도 바뀌는 거 법인세로 납부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겠지. 한번 보면 자, 현물 출자를 해요. 현물 출자도 우리 소득세법상 양도의 일종이란 말이에요. 그럼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생겨요. 그러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를 해. 부동산 X를 양도를 해요. 갑이. 근데 갑이 2023년에 2022년에 부동산 X만 양도한 게 아니라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아파트도 한 채 양도를 한 거야. 아파트 Y도.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사실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 거죠. 누진 세율이. 그럼 누진 세율이 적용되니까 이 두 개를 합쳐서 누진 세율로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겠지. 그런데 이거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한 거죠. 사업의 연속성. 그래서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부동산 X만 양도했다고 가정하고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그 세금을 미뤄두고 나중에 해당 법인이 이 현물출자 받은 법인이 양도를 하면 그때 법인세로 납부하는 거. 법인세로 납부하는데 이때 계산한 양도세를 납부하는 겁니다. 납세 의무자가 변경되니까 이건 감면 신청을 반드시 해야 돼. 둘이 같이 도장 찍는 거야. 설립된 법인과 양도세 납세 의무자인 갑이. 이해하시겠죠? 근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 거야. 함께 하는 거 맞죠? 자, 가보시면 이때 법인 세액은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어떻게 보면 이게 2월 과세라고 하지만 간접 감면이라고 하지만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효과도 있죠. 그러니까 직접 감면의 효과도 약간은 있는 거야. 하지만 이 분류, 직접 감면인지 간접 감면인지에 대한 분류는 강학상의 분류일 뿐이에요. 어쨌든 세금을 늦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2월 과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른쪽에 사례를 같이 가보시면 개인이 취득가액 1억 원에 취득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물 출자를 한 거지. 현물 출자. 현물 출자를 4억 원 했어요. 그 개인은 현물 출자하면서 양도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법인은 취득가액이 4억 원이 되는 겁니다. 양도세 계산을 해놨으니까. 그리고 법인이 제3자에게 이 부동산을 10억 원에 양도를 합니다. 그럼 법인은 법인세 내고
양도세도 법인이 부담해. 하지만 세목은 법인세로 내는 거고요. 그래서 현물출자 단계 밑에 표를 보시면 개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하지 않고 향후에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후관리 걸리면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법인은 취득가액을 4억 원으로 잡는 거고요. 양도 단계에서 양도 차액은 취득가액을 4억 원으로 잡았으니까 6억 원이 양도 차익이 생기는 겁니다. 법인세는 양도 차익 6억 원의 20%로 계산한 1억 2천이 법인세가 나올 거고 2월 과세는 개인의 양도 차익 그 3억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법인이 납부하고 이때 이 3억 원에 대해서 다른 양도산이 없다고 가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자, 과세이연 제도가 있어요. 과세이연. 과세이연 제도. 2월 과세하고는 다른 거예요. 2월 과세하고는 다른데 얘는 텍스 베이시스를 조정하는 거야. 베이시스. 즉 취득 원가를 조정해 주는 거예요. 취득 원가. 지금 세금은 안 내는데 취득 원가를 조정해 주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 사례를 직접 먼저 보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합니다. 자, 내가 사업용 자산을 양도를 하는데 대체 취득을 하는 경우야. 그래서 이 과세 이연 제도에서는 핵심이 뭐냐면 대체 취득이 있는 거야. 뭔가 팔고 다시 사는 거야. 대체 취득. 그래서 과세 이연 제도는 대체 취득이다. 대체 취득. 그래서 사실 얘가 법인세법에서도 비슷한 과세 이연 제도가 있죠. 대체 취득했을 때 그게 보험 차익이 있거든. 보험 차익. 그래서 보험 차익하고는 조금 달라. 보험 차익은 자산을 먼저 취득했다고 보고 압축기장 충당금 이제 압축기장 일시상각 충당금을 설정하는데 조특법은 비례식으로 설정해. 비례식으로. 즉 양도차익에서 대체 자산을 취득한 비율대로 입금불산입을 한다고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한번 가볼게요. 제3자에게 양도를 합니다. 거기 구공장을 5억 원에 취득해서 양도를 10억에 했어. 그럼 양도 차익이 5억 원이 발생했죠. 그럼 이 5억 원을 일시 과세하는 게 아니라 대체 취득한 대체 투자가 지금 신공장에 8억 원의 돈이 들어간 거야. 이해하시겠죠? 2억 원은 사용 소비했습니다. 그럼 법인세법에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억 원은 세금을 내는 거고 나머지 3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 안 내게 하는 거죠. 3억 원에 대해서만 일시상각 충당금을 설정하는 게 법인세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조특법은 과세이연 제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비율대로 나누는 거야. 지금 이 10억 원이라는 양도가액을 20%는 썼고 80%는 대체 취득했으니 80%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5억 원 중에 4억 원을 과세하지 않겠다는 뜻이야. 비례식인 거야. 비례식. 조특법은 과세이연은. 그래서 대체 자산의 취득 비율만큼을 입금 불산입하는 겁니다. 80%를 입금 불산입하고 과세이연합니다. 자, 그러면 새로 신공장을 취득을 했으니 그 취득가액이 8억 원이 아니라 지금 입금 불산입한 8억 원에서 취득가액 8억 원에서 입금 불산입한 4억 원을 조정을 해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취득가액이 8억 원이 아니라 얼마가 되는 거예요? 4억 원이 되는 거야. 줄여서. 그래서 나중에 신공장을 양도했을 때 그냥 가정치로 11억에 양도했다고 하면 신공장의 본래 취득가액은 8억 원이지만 8억 원이 아니라 조정된 금액인 4억 원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즉 과세 이연된 4억 원을 차감해서 나의 현금 취득가액인 8억 원에서 과세 이연된 4억 원을 차감해서 4억 원을 이연 취득가액으로 잡고 양도차액을 7억 원으로 잡습니다. 혹은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실제 양도가액이 지금 11억에서 8억을 빼면 3억 원이잖아요. 3억 원에서 과거 과세 이연됐던 4억 원을 더하면 7억 원이 되는 거잖아요.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과세 이연 제도다. 다시 정리하면 2월 과세라는 것은 납세의무자를 변경하고 양도 당시 다른 자산이 없다고 가정하고 계산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다시 납부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감면 신청을 요건으로 하고 둘이 협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세 이연 제도는 취득원가 조정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대체 자산의 취득 비율만큼을 입금 불산입하고 향후 그 대체 자산을 양도할 때 그 취득 원가에서 조정해 주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특례 제도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잠깐 보시면 제일 먼저 우리가 중소기업이냐 아니냐 먼저 판단을 해야 될 거예요. 중소기업인지 아닌지 판단은 조세특례 제한법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중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중소기업 기본법이라는 게 있고 그 중소기업 기본법을 조특법이 많이 차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서도 각종 대출이나 각종의 다른 문제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본 모법이 있고 조특법은 그걸 차용하고 있고 변형시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볼 거고 이제 중소기업과 관련된 세액공제들이 있습니다. 몇 개.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과거 시험 문제 한번 나왔고 올해 개정이 약간 있어요. 그리고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고 이제 세액 감면 쪽이 중소기업엔 큰 거죠.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 창업 중소기업 감면이 있고 위기지역 창업. 위기지역 창업은 뭐 그냥 그런 거고 창업 이제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이라는 게 일반 감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실무에 가면 3번은 무조건 있는 거예요.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은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 혜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요건. 우리 헌법에 보면은 우리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겠다라고 보는 거죠. 헌법에 보면 1번에 보시면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할 의무가 있고 조특법에서도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중소기업 범위에 관하여 기본이 되는 법률은 중소기업 기본법이라는 거예요. 조세특례 제한법 역시 중소기업 또 대부분 중소기업 기본법을 차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부 내용만 그 범위를 달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뒤에 보시면 17페이지 둘을 비교해놨어요. 비교. 참고하시는 거예요. 그걸 꼭 외우는 건 아니고 참고하시는 거다. 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그래서 중기법하고 이제 가장 큰 차이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기본법, 조특법, 조세특례 제한법.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일단 가장 큰 차이는 이 과세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과세기간. 우리 세법은 항상 늦게 사는 거야. 늦게. 세금이라는 건 지금 우리 22년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실무 가봐. 항상 22년 지금 3월인데도 늘 21년을 생각하고 있어요. 21년. 계속 신고서 21년 거 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신고를 요때 한단 말이에요. 요때. 그러니까 중소기업 기본법에서는 항상 기준이 되는 게 이때야. 이때. 그러니까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거야. 당해 과세기간. 이해하시겠죠? 근데 중기법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해야 돼 있어? 그러니까 다 끝나고 나서 판단해도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근데 중기법은 지금 대출을 이날 받아야 돼. 나. 대출 이날 받아야 되는데 이거 지금 보겠다고 하면은 지금 기다리겠다고 하면 다 죽자는 얘기지. 그렇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중기법은. 그래서 그때 판단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그건 다 중기법을 차용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인세 같은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 말 매출액을 기준으로 잡으면 돼. 판단을 하면 돼. 근데 양도소득세 세율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 양도소득세 세율이 중소기업이라면 주식의 양도세율이 낮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판단을 조특법에 맡기면 기중에 양도했을 때 당해 사업연도 말의 매출을 보고 중소기업인지 판단한다는 건 세금 예정신고를 해야 되는데 못한다는 얘기가 되잖아. 그래서 양도소득세 이런 거는 조특법을 안 쫓아가. 중기법의 중소기업인지를 쫓아가게 돼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게 동그라미 3번의 내용인데 소득세법 등 다른 세법에서 무조건 조특법상 중소기업을 준용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주식의 양도세율 적용 시 중소기업 판단은 중기법을 쫓아가고 있다는 얘기야. 중기법을 쫓아가는지 조특법을 쫓아가는 거지 각각 세목마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주로 법인세 이런 거는 대부분 조특법을 쫓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중소기업 기본법에서는 이거 참고하시면 되는데 비영리법인 있죠. 중기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이 안 돼. 중기법에선. 하지만 조특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을 중소기업으로 인정을 해줘. 수익사업 하는 애들. 그래서 종교법인 같은 데들 있지. 종교법인들이 회사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거든. 종교법인들이 회사를 많이 가지고 있어. 여러분들 나중에 일하다 보면 종교법인들 있잖아. 회사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
어쨌든 간에 그런 거 있어. 그런 애들 보면은 다 회사들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럼 수익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그게 중소기업이 되느냐? 중기법에서는 종교법인 이런 데 안 돼. 하지만 조특법에서는 수익 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판단을 해주고 있단 말이야. 거기 가보시면. 그래서 중소기업 기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은 이제 중소기업에서 제외하지만 조특법에서는 수익 사업 기준으로 중소기업 판단을 해주고 있다. 자, 중소기업의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 가보시면 조세특례 제한법상 중소기업이라 함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첫 번째 규모를 보는 거야. 중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규모라는 게 매출액이야. 매출액이 업종별로 특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중소기업이 되는 거야. 규모. 첫 번째 매출액. 그래서 조특법에서는 당해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1년치 매출액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중기법은 과거 3년 평균을 가지고 봐요. 하지만 조특법은 당해년도 가지고 보는 거야. 잠깐만 비교해 보시면 교재 17페이지 가보시면 규모 기준 있지. 예를 들면 중소기업 기본법은 직전 3개년도 사업년도 평균 매출액을 가져. 근데 조특법에서는 당해 사업년도 기준 매출액으로 한다고. 그렇죠? 여러분 세무사대에서 실력이 없어도 친구가 되면은 매력적인 사람이 돼서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중기법은 좀 잘 알아야 돼. 왜냐면 사장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사장님 대출을 좀 잘 알아봐 주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 보니까. 중기법을 좀 잘 알아야 되더라고. 그래서 중기법에 따라 이거는 진짜 대출 돈 나온다고 약속해 줬는데 안 나오면 큰일 나는 거야. 왜냐면 대출하려면 재무제표 증명원이 필요해. 증명원. 재무제표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이 회사의 재무제표가 쓰레기면 어떻게 돼? 안 되는 거잖아요. 잘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세금은 적정하게 내면서 분식을 하면서 세금 적정하게 내면서 재무제표 이쁘게 따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세금을 안 내고서 대출을 받겠다? 이건 불가능이야. 실제로. 적정한 분식과 적정한 세금과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매칭이 어쨌든. 규모 매출액. 그래서 올해 조특법은 당해년도 매출이었죠. 매출액 기준. 두 번째. 그러니까 조특법이 중기법을 쫓아와. 그런데 법조문 표현이 어떻게 돼 있냐면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다 매출. 그런데 다만 이때 매출액은 당해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독립성 기준이야. 독립성 기준. 이게 내가 이제 좀 어려운데 그냥 잠깐만 설명해 줄게. 중기법은 독립성 기준이 약간 개편됐어. 이게 내가 설명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얘기하는데 중기법은 독립성 기준이 약간 지금 법이 2021년에 개편이 됐거든. 근데 그거 개편된 걸 여러분한테 다 설명하고 책을 그거를 쪼개서 설명하려면 뒤져. 다 같이 죽는 거야.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냥 내가 매칭 시킨 거야, 지금. 무슨 얘기냐면 조금 이따 설명해 줄게. 조금 이따 설명해 주고. 독립성 기준이 있어. 그다음 세 번째. 독립성 기준이 좀 어려워. 이게 뭐냐면 모회사 같은 데가 되게 큰 회사야. 큰 회사. 예를 들어서 모회사가 외국계 기업 중에서 너 좋아하는 회사 있어? 너 뭐 외국 회사 중에 뭐 좋아하는 물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애플. 모회사가 애플인데 애플이 한국에 자회사 조그만 거 가지고 있다고 쳐볼게. 조그만 거 하고 있어. 그러면 걔를 애플에 얘가 매출액이 뭐 1,000억 안 된다고 해서 얘를 중소기업이라고 보는 건 안 되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너 외국계 회사 중에 뭐 좋아하는 회사 있어? 없어? 외국계 회사 중에 좋아하는 회사 없어? 외국 물건 중에 좋아하는 거 없어? 나이키? 나이키 코리아가 있는데 얘를 중소기업이라고 보면 큰일 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독립성 기준이 있다고. 독립성, 그렇죠? 그리고 얘네 뭉탱이로 보니까 독립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 C 이게 다 같은 회사란 말이야. 다 같은 회사. 다 같은 회사.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중소기업 혜택을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이게 중소기업 혜택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조특법뿐만 아니라 대출부터 해서 너무 많아. 근데 중소기업이 안 되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사 쪼개기를 많이 해. 그러니까 이걸 합쳐서 매출을 보는 기준도 필요하겠지. 그걸 관계기업 기준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독립성 기준들이 필요한 거야. 옛날에 중소기업에다 중소기업이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매출을 쪼개고 막 회사를 쪼개는 거야. 그 피노키오 증후군 그런 거야. 그런 거. 나 옛날에 중소기업에서 이쁨 받았는데 이제 어른이 되니까
사람들이 넌 이제 아무런 혜택이 없다. 그러니까 계속 피노키오로 남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중소기업으로 남고 싶으니까 회사를 자꾸 쪼갠단 말이야. 그런 거 싫다 이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관계기업 기준 이런 거 있는 거야. 그래서 자세히 보고 세 번째가 뭐냐면 업종이야. 업종 기준. 예전에는 업종에 있어서 제한을 두고 있었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너만 중소기업이 된다. 그러다가 이제 과감하게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었어. 이것 빼고 다 된다. 그래서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지금 다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중소기업에 다 들어올 수가 있어. 그럼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세무사 사무실을 개업을 했어. 그럼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느냐 이거지. 중소기업. 세무사 사무실을 개업을 하면 중소기업 될 수 있는 거야. 매출액 기준으로. 그래서 접대비도 3,600만 원까지 할 수 있어. 근데 이거 약간 애매해. 여러분들이 혼자서 세무사 사무실을 개업을 했는데 집에서 혼자 있어. 혼자서 이제 직원 없이 혼자서 아파트에서 자기 방에서 개업해서 도전 프로그램만 깔고 있어. 이거 약간 애매해. 왜냐면 중소기업이야, 기업. 중소사업자가 아니라. 이게 중소기업인 거야, 기업. 기업이란 말과 중소사업자는 사실 다른 거야, 여러분들. 프리랜서하고 기업이란 말은 다른 거야,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그래서 1,200만 원 한도야. 그런 사람은. 프리랜서는 1,200만 원 한도지 3,600만 원 한도가 안 돼요. 기업이 돼야 돼. 기업이. 기업이라는 건 뭐야? 내 밑에 애가 있어야 되는 거야. 내 밑에 애가. 그렇죠? 애를 낳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밑에 직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직원이. 이해하시겠어? 그래야 된다는 거야. 그게 쉬운 게 아니야.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그래서 업종 기준이 있어. 근데 중소기업 기본법에는 뭐가 있냐면 자산 총액 기준이 있어요. 중소기업 기본법에는. 근데 우리 조특법은 그걸 졸업 기준이라고 하거든. 중소기업 기본법에는. 근데 조특법에는 자산 총액 기준을 중기법을 그대로 따온 게 아니라 별도로 그냥 명시해 놨어. 그래서 거기 위에 보시면 박스 위에 다만 자산 총액이 5천억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중기법을 법조문이 다 차용을 해왔는데 자산 총액에 대해서는 중기법도 5천억이거든요. 근데 중기법을 차용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그냥 딱 정해놓은 거야. 그럼 이해하시겠죠? 그냥 자산 총액이 5천억 이상인 경우에는 네 자체가 5천억이 자산이 넘는데 무슨 중소기업이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그냥 정해놨어요. 하지만 졸업 기준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똑같은 규정이야. 그럼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매출액 기준부터 보겠습니다. 매출액. 자, 매출액은 업종별로 다 표에 따른 기준 금액이 있어요. 자, 오른쪽에 잠깐만 가보면 그래서 거의 예시야, 예시. 그래서 업종별로 있는 거야. 건설업이라면 1,000억 뭐 이런 기준이 있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도소매도 1,000억 뭐 이런 기준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요 매출액 이하인 경우에만 중소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왼쪽으로 가보면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쳐볼게. 당해다 동그라미. 그래서 조특법은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인지 판단하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건설업도 하고 다른 업종도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두 개 업종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업종을 하고 있을 때 우리 보는 기준이 있어. 거기 보시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익 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이거는 세법의 기본적인 룰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주된 사업은 매출액 기준으로 보고 그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옛날에 내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어느 회사를 갔었어. 어느 회사를 가는데 여기 회장님이 주식을 팔라고 했어. 회장님이 주식을 팔라고 했었어. 근데 이제 이게 중기법을 적용을 받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내년에 팔 예정이 있는 거야. 중기법이니까 조특법하고 비슷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21년 요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주식을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주식을. 근데 그 당시에 이제 10% 세율 또는 20% 세율인 거야. 20% 세율. 응? 중소기업인 10%, 중소기업이 아니면 20%인 거야. 근데 이제 요게 재밌는 게 매출액 기준으로. 그 당시에 이제 업종 기준이었어, 사실은. 그 당시에는 업종이 중소기업 업종이냐 아니냐였어. 지금 이제 비슷한 거야, 근데. 결국 매출 큰 거를 보는 거거든. 근데 그 회사가 뭐냐면, 어쨌든, 온라인 학원업이야. 온라인 학원업인데, 당시에
학원 오프라인도 있고 오프라인 학원도 있고 이거 안 들렸겠지? 온라인 학원도 있는 거죠. 온라인 학원. 근데 지금은 게임도 안 될 거야. 지금 게임도 안 되는데 당시에는 2000년대니까 이게 아직 비등비등한 거야. 그래서 얘가 11월까지 마감을 했는데 얘가 한 51%, 얘가 49% 이렇더라고. 49%. 그러면 얘는 중소기업 업종이 아니고 얘는 중소기업 업종인 거야. 온라인 업종은 중소기업 그 당시 업종. 지금은 제한이 없지만 얘는 지식산업으로 봐. 지식산업. 얘는 지식산업이 아니야. 업종 구분이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이 세율이 엄청난 거잖아 이게. 왜냐면 뭉탱이로 블럭딜을 할 거였거든. 세금이 몇십억 이상 차이 난단 말이야. 한 달 마지막 달인데 12월. 12월이면 문제가 뭐냐면 방학 특강이 있어요. 고딩들. 고딩들 방학 특강이 12월 20일쯤에 하더구만. 이 얘기를 했지. 회장님한테. 이러지 마시라. 이러면 게다가 얘가 올라갈 거 아니야. 방학 특강을 1월부터 하시라. 1월부터 매출 1월부터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 1월 계산 다 한단 말이야. 1월부터 방학 특강을 해라. 이번에 특별히. 그렇죠? 그 학생들이 불만이 있다 그러면 불만. 아니다. 광고를 해라. 올해는 만큼은 여러분에게 휴식을 드리고 싶다라고 광고를 해라. 뭐 이렇게 해서라도 해라. 그러니까 요거를 개괄 안 해버린 거야. 12월에. 1월로 그냥 밀어버린 거야. 그랬더니 얘가 49가 나오고 얘가 50일이 나오더라고. 결국은. 전체 연간으로 해보니까. 중소기업 되는 거야. 중소기업. 딱 20%가 아니라 10% 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주된 사업 매출로 가는 거야. 이게 항상. 그래서 이렇게 스킴을 짜가지고 하는 거야. 근데 주소 받아도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매출 그냥 그대로 가는 거니까. 이해하셨죠? 그렇게 맞추는 거야. 이해하셨죠? 맞추는 거야. 그래서 3년치 그거 평균하는데 그 마지막 그걸로 진짜 왔다 갔다 해요. 진짜 0. 몇 % 차였어. 어쨌든 그렇게 잡아준 거야. 그렇게. 이해하셨죠? 자, 큰 사업을 기준한다. 자, 오른쪽에 독립성 기준. 업종 기준 및 규모 기준이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매출이 작아. 우리나라 매출이 작아. 이 당해회사의 매출은 작더라도 소유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으로 봤을 때 커. 전체로 봤을 때. 그러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회사 및 관계회사 등을 감안했을 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성 요건이 동그라미 1번이 뭐냐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 대상 집단에 속하는 회사. 이 동그라미 1번이 사실 이거야. 중소기업 기본법에서는 얘가 독립성 기준에서 빠지고 별도 기준이라고 들어왔어.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중기법에서는 동그라미 1번이 독립성 기준에 빠지고 별도 기준이라는 말로 들어왔어. 중기법에선. 근데 조특법은 그냥 얘를 어떻게 했냐면 차용하지 않고 그냥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산총액 5천억처럼 그냥 독립성 요건 있는 조문에다 갖다 밀어 넣은 거야. 지금 이해하셨어요? 중소기업법 몇 조를 이렇게 몇 조에 따른 이렇게 쓰지 않고 따른 앞에 이 말을 동그라미를 갖다 넣은 거야. 지금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강학상에 분류니까 어차피 동그라미 1을 갖다 넣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 대상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 이해하셨죠? 가로치고 옆에다 계열회사 포함. 하나만 써봐. 계열회사 포함. 계열회사 포함. 옆에다 쓰시면 돼. 동그라미 1번 옆에다 계열회사 포함. 동그라미 2번, 3번을 가보면 동그라미 2번, 3번은 중기법에 있는 거야. 동그라미 1번은 중기법에 없지만 조특법에 22년부터 딱 꽂아놓은 거고. 이해하시겠죠? 동그라미 2번, 3번은 중기법에 있는 거야. 2번, 3번이 의미가 있지. 2번이 다국적 기업을 잡기 위한 거야. 동그라미 3번이 중소기업 쪼개기를 잡기 위한 거야. 동그라미 2번이 다국적 기업을 잡기 위한 거고 동그라미 3번이 중소기업 쪼개기를 잡기 위한 거야. 2번은 뭐냐면 독립성 기준에 동그라미 1번은 뭐냐면 1번은 잠깐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그런 회사 들어봤잖아. 대기업 집단이라고. 공정위에서 찍어주는 회사들 있잖아. 그래서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카카오, 네이버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 얘기하는 거야. 동그라미 1번이.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그 계열회사까지 포함해서 있는 거고 동그라미 2번은 우리 모회사야. 모회사의 자산 총액이 5천억이 넘는데 5천억. 모회사 자산 총액이 5천억 이상인 법인이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30%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 최다 출자자다. 최다 출자자라는 게 지분의 1등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배제된다는 거야. 대한민국의 외국계 기업에 자회사가 들어와 있어. 법인이. 지점은 얘기할 게 없어. 왜냐하면 지점은 조특법을 외국계 법인 지점은 조특법을 절대 적용 못 받아. 왜냐하면은 조특법은 내국인을 기준으로 해. 내국인. 근데 잘 봐. 내국인의 정의가 잠깐만 앞에 가보면 내국인의 정의가 어떻게 돼 있어?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 법인을 얘기하잖아. 내국 법인.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외국 지점 같은 경우는 외국 지점은 내국 법인이 아니잖아. 내국 법인이. 그쵸?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야. 외국계 지점은 전혀 안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조특법 규정을 하나도 못 받는 거야. 하나도. 이해하시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우리 내국인 삽질하네. 고문자식. 고문자식이 또 내 외국계 지점이 있어요. 뭐 하는 회사냐면 약 있지. 약. 그 회사 이제 약이 있어. 약. 여러분 우리 먹는 약 같은 게 보면은 약이 가루약 있잖아. 가루약 먹을 때 쓰잖아. 그거 여러분들 그 코팅을 다 한 거야. 그나마 안 쓰게 하려고. 그 약 있잖아. 가루약 먹을 요즘 가루약 잘 안 먹긴 하는데 가루약이 그래도 안 쓴 거야, 여러분들. 그게 다 코팅이 돼서 안 쓴 거야. 그 알갱이를 다 코팅한 거야, 코팅. 그 코팅하는 기술을 가진 회사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독점 사업이지, 독점 사업. 그게 우리나라 지점으로 들어와 있단 말이야. 뭐 그럴 수 있어. 그 회사라는데 지점이란 말이야, 지점. 그 세무조정 내가 걔한테 이제 시켜놨단 말이야. 그랬더니만 내가 혼냈었잖아. 그럼 다른 회계법인 가라고. 근데 지가 이제 그거를 해왔어. 외국계 지점이야. 근데 이제 고용 증대나 뭐 이런 걸 다 해온 거야. 조특법 규정 하나도 못 봤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 왜 했니? 그랬더니 올해 처음 온 거야. 뭐 해가지고 뭐 그럴 수 있잖아. 여러 가지로. 그래서 아니야, 그 작년부터 있었어, 사실은. 했는데 근데 작년도 안 받았단 말이야. 근데 작년에는 이제 우리 여자 세무사가 했다가 올해 얘가 맡았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거 왜 했니? 그랬더니만 조특법 규정을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왜 했니? 그랬더니 잘못돼가지고 했다는 거야.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우리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저기 그 여자 세무사의 걔는 안 믿는다는 거지. 지가 안 믿고 그럼 나도 안 믿는다는 얘기인데 그 전 회계법인도 안 믿고 다 안 믿는다고 나도 이제 법정 보고 하겠다 이거지. 그때 씨발 내가 얘기했어요. 욕을 막 야, 너 내국인의 정의를 다시 봐라. 다시 내국인의 정의가 뭐야? 그때는 외국인도 된다고 얘기해가지고 거주자에 꽂혀가지고 외국인 얘기한 것을 외국법인도 그럼 되는 거 아니냐? 이번에는 또 다르지.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얘기하는 거 아니니? 내국법인. 외국법인은 아예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그래서 그걸 하루 왼종일 해놓고서는 잘했다고 그걸 가져왔는데 다 지운 거죠. 다. 하루를 버린 거죠. 하루를 삽질하고서는 세금 계산해서 야, 이걸 진짜로 세 감면 공제를 몇 억을 해왔는데 개삽질한 거지. 개삽질. 그걸 클라이언트한테 얘기까지 했으면 큰일 날 뻔했지. 클라이언트 많은 기대를 했었겠지. 세금이 10몇 억 나눈 회사한테 막 4억 5억을 깎아준다고 얘기했으면 클라이언트 대박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그 뒷수습을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내가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어떤 것도 얘기하지 말고 내가 컨펌하기 전에는 클라이언트랑 대화를 하지 말라. 아이폰 색깔은 얘기해도 다른 건 얘기하면 안 된다. 절대로 내가 얘기했거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얘기를 안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요거. 우리나라에 여기까지 왔으면 걔네들은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고 남바 아니야. 자산이 그 회사도 자산이 여기 지점이라서 절대 안 되지만 내국 법인이라도 자산이 그 모회사 자산이 몇 조야 몇 조. 여기까지 왔으면 다 되는 거야 다. 기본적으로 최다 출자자 지분 1장. 그러면 얘들은 일단은 잘 봐. 지분 계산 이런 거는 다국적 기업 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국조법을 다 차용하고 있는 거야. 국조법을 기본적으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을 차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 국조법에서 여러분 지분 계산하는 거 배운단 말이야.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지 모르지만 배워. 자, 그래서 거기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자산 총액이 5천억 이상인 법인 가로치고 그러니까 외국 법인 당연히 포함하는 거야. 외국 법인 당연히 포함하고 비영리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은 제외라고 돼 있죠. 그래서 비영리는 제외하는 거야. 비영리는 모기업에서 비영리 제외해주고 의미하죠. 종교법인 이런 데 제외해주고 창투법인도 제외해주는 거야. 창투법인. 왜냐하면 창투법인 같은 경우는 펀드잖아. 펀드에 있는 돈이 자체가 몇 조야. 몇 조. 근데 펀드가 여기다 투자해줬다고 해서 얘를 포함하면 펀드는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가 된다고. 그래서 얘들은 제외해주고 있고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럼 30% 이상 출자하면 돼. 자, 밑에 최다 출자자 한번 보겠습니다. 반가로 1번에. 그럼 최다 출자자는 어떻게 계산하냐? 최다 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소유, 주식 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법인의 임원이 소유한 주식과 합산하여 가장 많이 소유한 주식을 말한다. 그러면 거기 밑에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야, 이런 거. A하고 B가 있어요. A가 법인이야, 법인. 그리고 B도 법인이야. 법인이고 이렇게 가지고 있어. 그래서 지분을 몇 프로 가지고 있냐면 A 법인이 5천억 넘는 법인이에요. 얘가 5천억 기준. 5천억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법인이고 얘가 40% 가지고 있어. 40%. 40%. 30% 이상 가지고 있지. 그리고 갑이 있어. 갑. 개인이야. 개인. 얘가 60% 가지고 있어. 60%.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A는 30% 이상 가지고 있지만 최다 출자자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5천억 넘는 법인이라도 이 경우는 얘가 최다 출자자는 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해당될 수 있는 거야. B는. 근데 만약에 갑이 A의 임원이다. 그럼 둘은 합산하게 돼 있어. 합산해서 얘가 최다 출자자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안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함께 한 거 맞죠? 간접 소유 비율. 지금 그 내용을 설명드리니까 그건 글로 읽어보시면 되고, 간접 소유 비율은 국조법을 준용하게 돼 있어. 국조법을. 그래서 A, B, C 거기에 있는 그림을 설명을 드리면 A, B, C. 자, A가 5천억 넘어. 5천억 넘고 A가 50%. 그리고 여기가 4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몇 퍼센트 가지고 있냐? 자, 이게 50% 이상이면 100%로 계산하게 돼서 국조법에선 50% 이상이면 희석시키지 않고 100%로 계산되겠어. 50% 미만일 때부터 희석시키는 거야. 그래서 100% 곱하기 40%에서 40%가 되는 거야. 그럼 30% 이상이 됩니다. 이게 국조법의 계산 방식이야. 50% 이상이면 100%로 계산하고 그 다음부터는 희석시키게 돼 있어. 그래서 50% 이상이면 같은 법인으로 치는 거야. 자, 넘기시고 간접 소유 비율 계산 시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집합투자기구나 또 간접 소유는 제외한다. 근데 3호는 같은 회사니까 3호는 집합투자기구로 안 보잖아요. 3호 집합투자기구는 교재 16페이지에 보면 집합투자기구 파란색에 16페이지에 메뉴에 보면 3호 집합투자기구 포함. 그렇죠? 원래 3호는 포함 안 시키는데 여기에는 또 해준 거예요. 그냥 보고 제외한다. 관계기업 보겠습니다. 관계기업이 이제 지배 종속관계에 있는 기업. 이 관계기업은 기본적으로 외관법상의 관계기업을 얘기해. 그래서 거기 보시면 관계기업은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다른 국내 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종속관계에 있는 기업 집단을 말한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일할 때도 이제 나는 이제 하는 애들이 막 외국에도 있고 막 이런 애들이 많아. 그러면 중소기업 판단할 때 막 애들한테 시켰더니 중소기업 우리 이게 내 하는 회사에 중소기업 판단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1,000억이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좀 많거든. 그럼 중소기업 판단하는데 또 관계기업 매출 애들이 해온 거야. 그래서 막 합쳐온 거야. 했는데 우리 보자마자 틀린 거 알아요. 근데도 이제 교육 차원에서 인력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력 개발 차원에서 내가 틀린 거 나라고 웃기면서 얘기를 안 해요. 다 알고 있어도 우리 얘기를 안 해. 그냥 계속 시켜요. 그래서 3월 막판 되니까 그냥 바로 우리가 해버렸어. 그냥 짜증나가지고 했는데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뭐가 틀렸게 거의 이런 식이지. 뭐가 틀렸는데 뭐 이렇게 해서 다시 해라. 그러면서 5개 틀릴 때마다 5개 틀리면은 뭐 이렇게 뭐 한튼간에 하는데 5개 이내로 틀려야 되는데 보통 50개씩 틀리는데 anyway 그 애를 시켰는데 이게 매출액을 관계기업을 한 거야. 근데 관계기업 매출 합산을 하는데 외국에 회사가 있어. 그리고 우리나라 회사가 있는 거야. 그래서 두 회사를 합친 거야. 매출 합치거든. 100% 이제 서로 가지고 있으니까 합쳐온 거야. 그래서 이거 틀린 거지. 왜 틀렸냐? 합치는 거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책을 보면서 사진도 찍어서 원외계사님이 그 매출 합치라고 돼 있다고 관계사 100% 지분이면 합치는 거다 이러면서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단톡방에다 올린 거네. 시에 죽여버려다가. 그래서 사진을 위로 찍어라. 내가 위로 찍어라. 외국에 있는 법인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안 적용된단 말이야. 외국 법인은
관계상 우리나라에 있는 법인만 외관법이 적용된단 말이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법인만 외관법이 적용이 돼. 외관법이. 어쨌든 외부감사의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 다른 국내 기업을 지배함으로 인해서 지배 종속 관계에 있어. 이게 중소기업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한 거야. 중소기업 쪼개기. 그래서 지배 종속 기업의 매출을 하나의 매출로 간주하는 거야. 자, 밑에 사례 한번 보시면, 자, A와 B법인이 속한 사업에 어떤 업종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 매출 기준이 1,000억이라고 볼게. 1,000억 기준이라고 보고, A법인이 B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50% 소유. 자, 50%면 100% 이상으로 보는 거야. 100%. 다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야. 100%. 50% 미만일 때만 희석시키는 거야. 자, 그러면 A법인의 매출액이 800억이고 B법인의 매출액이 300억이래요. 그렇죠? 그럼 A법인은 800억, B법인 거 300억을 더하는데 100%로 더하는 거야. 1100억이 되고 B법인도 마찬가지야. 자기 거 300억과 B법인 거 800억을 더하는 거야. 그래서 한 몸으로 보는 거야. 100%에서 둘 다 1100억 중소기업 안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두 번째 케이스는 지분율이 40%래. 둘이 똑같은 상황. 매출 800, 600억에서. 지분율이 40%면 다 희석시키는 거야. 그러면 A 거는 지가 800, 그 600억에 40%. B도 지가 600, 800억에 40%. 서로 상호 지분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A는 중소기업이 안 되고 B는 중소기업 되는 거야. 이게 관계기업 매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업종 기준, 네거티브 방식이에요. 네거티브 방식. 그래서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다 되는 거야. 지금 중소기업에. 자, 오른쪽에 소비성 서비스업은 뭐냐? 호텔, 여관, 주점업 요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호텔, 여관업에서 요런 거는 제외해주고 있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숙박업은 제외라고 돼 있죠. 그래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숙박업에 해당하는 호텔은 제외한다. 여기 여러분들 좀 좋은 호텔 있잖아. 관광 무궁화 달렸다는 뭐 무궁화 요즘 무궁화 이제 우리나라 법은 무궁화인데 여러분들은 스타라고 하나? 5스타, 뭐 6스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 호텔 얘기하는 거야. 관광진흥법. 스타 달린 거. 맞지? 스타라고 하나? 관광진흥법은 무궁화로 하는데 무궁화. 호텔 앞은 무궁화 달려 있잖아. 무궁화. 근데 이제 뭐 스타 무슨 얘기인지 알죠? 호텔이라는 게 안에 그것만 넓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요즘 그 호텔 사업 뭐 요거 관련 가지고 좀 이렇게 뭐 비즈니스 검토하는 거 있는데 핸디즈라고 알아요? 핸디즈? 생숙? 핸디즈 몰라? 핸디즈? 나도 써본 적은 없는데 그 걔네 비즈니스가 좀 잘 되고 있대. 핸디즈라고 몰라? 핸디즈? 야, 그 아직도 멀었구만. 뭐 잘 된다고 나한테 하더니 그거 아니네. 핸디즈라는 거 몰라? 핸디즈? 아시는 분? 아무도 안 써봤네? 그럼 잘 돼. 계속 나도 그 한국판 그거야. 한국판 그 뭐라 그러지? 에어비앤비야. 한국판 에어비. 생활형 숙소를 생숙이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뭐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생숙인데 생활형 숙소인데 핸드폰으로 다 예약을 하는 거야. 그래서 호텔은 고정비가 되게 문제가 되거든. 고정비가. 그래서 청소 인원부터 해서 데스크 인원 이런 사람들이 비용이 많이 들잖아. 그래서 핸드폰으로 다 찍게끔 체크인 체크아웃을 핸드폰으로 하는 거야. 청소도 대기 인원이 있는 게 아니라 체크아웃 하면은 외주업체가 거기 달려가서 그 시간에 딱 청소해주고 나오는 거야. 그런 걸 이제 생활형 숙소라고 하는데 요즘 굉장히 잘 되고 있더라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국내 이제 관광이 잘 되다 보니까 속초 뭐 이런 데들 생활형 숙소가 되게 잘 되고 있거든. 그 비즈니스를 지금 하는 회사가 있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관광진흥법 얘네들은 그냥 일반 호텔업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호텔업, 여관업,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내가 말하는 게 러브 호텔이라고 하는 데들만 여기가 제외가 되는 거고, 진짜 뭐 좋은 호텔 있잖아요. F&B 있는 데들, 그런 데들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졸업제도 있죠. 졸업제도. 매출액 기준, 독립성 기준, 업종 기준 모두 갖췄더라도 자산총액 5천억 넘으면 졸업 기준에 걸려서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산총액은 과세년도 종료일 기준으로 조특법은 봐요. 그래서 기업액의 기준에 따른 매출액으로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둘을 비교하는 거 한번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단이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유예제도. 우리 피노키오 증후군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갑자기 애들도 중소기업이다 하다가 갑자기 탈락되면은 많은 혜택을 잃게 되잖아. 그래서 기한의 이익을 주는 유예제도가 있습니다. 요거부터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